세조와 현덕왕후의 저주. 조선 역사상 가장 소름 돋는 인과응보 이야기. 여러분, 살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어두운 밤 홀로 걷다 마주치는 귀신일까요? 아니면 스스로 지은 죄의 무게가 평생 등 뒤를 따라다니는 그 공포일까요?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릅니다. 하지만 그 잘못이 너무 크고 너무 많은 사람의 피눈물을 흘리게 했을 때 하늘은 반드시 그 대가를 청구한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조선 역사상 가장 극적이고 가장 비극적이며 가장 소름 돋는 이야기를 꺼내려 합니다. 조카의 왕위를 빼앗고 끝내 그 목숨까지 앗아간 숙부 수양대군. 훗날 세조가 된 그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평생을 악몽 속에서 살았던 사람. 죽은 형수의 저주를 꿈속에서 받고 그 자리에서 온몸에 종기가 돋아나기 시작한 사람. 권력의 정점에서 가장 처절한 고통을 맛본 사람. 그것이 바로 세조 이후의 삶이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뿌린 대로 거둔다고도 했습니다. 세조가 겪은 비극은 과연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늘이 내린 인과응보였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단순히 흥미로운 야사 한 편으로만 들어 넘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 모두가 새겨야 할 진리가 담겨 있으니까요. 자, 그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70여 년 전 한양의 경복궁으로 여러분을 모셔가겠습니다. 때는 1450년 조선 제사대 임금 세종대왕이 승하하셨습니다. 뒤를 이어 맏아들 문종이 왕위에 오르지만 문종 역시 병약한 몸으로 겨우 2년 2개월을 재위하다 1452년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문종은 임종 자리에서 어린 세자에게 나라를 맡기며 대신들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내 아들이 어리고 약하오. 부디 경들이 힘을 합쳐 잘 보필하여 주시오. 그렇게 12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것이 바로 단종입니다. 이름은 이홍이. 총명하고 맑은 눈을 가진 소년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정은 이미 권력 다툼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단종 곁에는 황보인, 김종서 등 원로 대신들이 있었지만 그들 역시 정치적으로 복잡한 이해관계에 얽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혼돈을 노리는 눈 하나가 있었습니다. 세종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 이유. 수양대군은 형제들 중 가장 강건하고 야심이 넘쳤습니다. 뛰어난 무예와 강인한 체력, 거기에 냉철한 판단력까지 갖춘 그는 조용히 자신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훗날 조선 최고의 책사로 불리게 될 한명회가 있었습니다. 한명회는 말했습니다. 대감, 기회는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망설이다가는 오히려 역으로 당할 수 있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음력으로는 계유년 10월의 어느 새벽, 수양대군은 마침내 칼을 빼어들었습니다. 이것이 역사에 길이 남을 계유정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직접 병사들을 이끌고 좌의정 김종서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김종서는 조선 초기 여진족을 몰아내고 육진을 개척한 전설적인 무장이었습니다. 그 강철 같은 노장 앞에 수양대군은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편지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김종서가 편지를 읽으려 고개를 숙이는 그 순간 수양대군의 명을 받은 자가
철퇴를 내리쳤습니다. 쿵! 70이 넘은 노재상의 머리에 철퇴가 내리꽂혔습니다. 그러나 김종선은 그 자리에서 쓰러지면서도 곧장 일어나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그의 아들이 달려들어 막아섰지만 수양대군의 부하들은 부자를 모두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 강인했던 무장 김종서의 최후였습니다. 이후 수양대군은 궁궐로 달려가 어린 단종에게 고했습니다. 전하, 역적 김종서를 처단하였사옵니다. 이제 전하를 모시겠습니다. 겁에 질린 소년 왕 단종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수양대군에게 반기를 들 수 있는 주요 대신들이 하나둘씩 처형되거나 유배되었습니다. 황보인, 이양 등 문종이 당부했던 고명 대신들이 모두 숙청되었습니다. 궁궐은 피로 물들었고 권력은 한 사람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계유정난은 불과 하룻밤 사이에 끝났습니다. 수양대군은 영의정 자리에 오르며 모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단종은 이름뿐인 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양대군에게 왕위 찬탈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조카에게 선의를 강요합니다. 1455년 단종은 15살의 나이로 숙부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넘겨주었습니다. 이렇게 수양대군은 조선 제7대 임금세조로 즉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단종이 살아있는 한, 그리고 단종을 따르는 신하들이 있는 한, 세조의 권력은 언제나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1456년 성산문 박팽년하위지 계유성원 유흥부 이른바 사육신들이 단종 보기를 도모하다 발각되어 처형당했습니다. 이들은 죽음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았고 능지처참이라는 극형을 당하면서도 단종을 향한 충심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457년 세조는 마침내 단종을 강원도 영월 청령포로 유배 보냈습니다.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이고 한면은 절벽인 그 외로운 섬 같은 땅. 17살의 소녀는 그곳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숙부님, 어찌 저에게 이러십니까? 어린 왕의 울음소리가 청령포의 강물 위로 쓰러지던 날 하늘은 먹구름으로 가득했다고 전해집니다. 그해 가을 세조는 마침내 단종에게 사약을 내렸습니다. 17살 어린 임금은 그렇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단종의 시신을 거두는 자는 역적으로 다스리겠다는 엄명이 떨어졌지만 영월 호장 어뭉도는 죽음을 각오하고 몰래 단종을 수습했습니다. 그 충정이 오늘날까지 전해집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조는 왕이 되었습니다. 권력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토록 원하던 평안은 끝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세조는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은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 권씨였습니다. 현덕왕후는 문종의 왕비였습니다. 그녀는 단종을 낳다가 산후병으로 25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그래서 단종은 어머니의 얼굴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눈먼 아들을 지키지 못한 어머니가 꿈속에 나타난 것입니다. 현덕왕후는 차갑고 서늘한 눈빛으로 세조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 천하의 역적놈, 내 아들을 죽였으니
내 자식도 결코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그 말과 함께 현덕왕후는 세조를 향해 침을 뱉었습니다. 꿈속에서 침이 닿은 그 순간 세조는 극심한 통증과 함께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꿈속에서 침이 닿은 자리가 실제로 붉게 달아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중심으로 온몸에 퍼져나가는 종기가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뾰루지 같았지만 점점 커지고 번져 결국 세조를 평생 괴롭히는 고질적인 피부병이 되었습니다. 역사서에는 세조의 피부병이 매우 심각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몸의 가려움과 진물, 종기가 끊이질 않았으며 이를 치료하기 위해 전국의 명의와 약재를 동원했지만 좀처럼 낫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조는 이 병이 단순한 피부병이 아님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소름 끼치는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현덕왕후가 꿈에 나타난 그 무렵 세조의 장남이자 왕세자였던 의경세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이는 고작 20살. 왕세자는 아무런 전조 증상도 없이 급격히 건강이 악화되더니 짧은 시간 안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세조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목숨보다 아꼈던 아들, 왕위를 물려줄 아들이 허망하게 떠난 것입니다. 의경세자는 조선 제구대 임금 성종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왕이 되지 못하고 요절한 그는 훗날 덕종으로 추존됩니다. 백성들과 신하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퍼졌습니다. 현덕왕후의 저주다. 단종을 죽인 대가로 세자가 죽은 것이다. 세조 역시 이 소문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자신도 그렇게 믿었을지 모릅니다. 세조는 현덕왕후에 대한 복수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품게 됩니다. 그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현덕왕후를 왕비의 자리에서 폐위시키고 그녀의 묘까지 파헤쳐 능의 격식을 격화시킨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이미 세상을 떠난 왕비의 묘에까지 손을 댄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공포에 질린 행동인지 상상이 가십니까? 하지만 하늘의 대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조는 재위 기간 내내 크고 작은 불행을 겪습니다. 둘째 아들도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피부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잠자리에서 악몽에 시달렸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두 아들을 먼저 보낸 세조의 말년은 처절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세조는 이 모든 불행이 단종의 죽음과 무관하지 않다고 느꼈을까요? 그래서였는지 세조는 불교에 깊이 귀의했습니다. 전국의 사찰을 찾아다니며 불사를 일으키고 경전을 간행하고 부처님께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빌었습니다. 그 유명한 상원사의 설화가 바로 이때 탄생합니다. 어느 날 세조가 오대산 상원사에서 기도를 드리고 계곡물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동자승이 나타나 세조의 등을 밀어주었습니다. 세조는 편안함을 느끼며 동자승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어디 가든 임금의 옥체를 씻겨드렸다고 말하지 말거라. 동자승은 빙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대왕도 어디 가든 문수보살을 보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 말을 남기고 동자승은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세조는 그 동자가 문수보살의 화신임을 직감하였고 그날 이후 피부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상원사에 전해 내려오며 당시의 모습을 담은 문수동자상이
사찰에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 설화가 역사적 사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조가 얼마나 필사적으로 부처님께 매달렸는지 그 마음만큼은 진실이었을 것입니다. 세조가 현덕왕후의 능을 패하자 신기하게도 한양 도성 안에서 현덕왕후의 원혼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궁 안의 나인들은 밤이 되면 흰 옷 입은 여인의 그림자를 보았다고 했고 어떤 이는 우물가에서 여인의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진위는 알 수 없지만 이 이야기들이 민간에 퍼지고 퍼져 하나의 거대한 설화로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이 모든 것을 담담히 기록했습니다. 세조는 1468년 제위 14년 만에 5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피부병이 완전히 낫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가 죽고 난 뒤 새 임금 예종은 가장 먼저 현덕왕후의 복위를 추진했습니다. 폐서인이 되었던 현덕왕후는 다시 왕비의 지위를 회복하고 능히 정비되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울부짖던 원혼이 비로소 자리를 찾은 것처럼.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이 역사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조 이후 그는 분명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강인한 체력과 넓은 학문, 결단력과 용기를 가졌습니다. 재위 기간 동안 법전 편찬, 국방 강화 등 여러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그를 단순히 찬탈자로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도 나름의 논리가 있었고 당시의 정치적 맥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것은 그의 업적이 아닙니다. 그가 선택한 방식, 그리고 그 방식이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조카의 왕위를 빼앗고 충신들을 도륙하고 어린 왕을 죽인 대가로 세조가 얻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왕자였습니다. 권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잃은 것은 또 무엇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평생의 평안, 그리고 밤마다 찾아오는 악몽이 없는 잠자리였습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더니 정작 권력이 주어야 할 행복은 끝내 얻지 못했다. 이것이 세조의 역설입니다. 현덕왕후의 저주가 실제로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꿈속의 침이 진짜 피부병을 일으켰는지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의경세자의 죽음이 정말 저주의 결과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분명합니다. 죄책감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진 죄의 무게는 어떤 약으로도 지울 수 없습니다. 세조가 겪은 피부병이 저주에서 비롯된 것이든 극심한 스트레스와 죄책감이 신체로 발현된 것이든 결국 그는 평생 그 고통을 안고 살았습니다. 외부의 저주가 없었더라도 그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죄책감이라는 저주가 그를 갉아먹고 있었을 것입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배웠을까요? 힘이 강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남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 반드시 그 눈물이 돌아온다. 그 교훈을 민간설화와 야사의 형태로 기록하고 전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나는 누군가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며 내 길을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의 기회를 빼앗고 남의 공을 가로채고 남의 꿈을 짓밟으며 올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당장은 아무 일이 없어 보여도 뿌린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싹을 틔웁니다. 나쁜 씨앗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세조가 전국의 명산 대천을 돌며 부처님께 빌고 또 빌었던 것처럼 인간은 자신의 잘못을 알면서도 그 잘못의 결과를 피하려 발버둥 칩니다. 하지만 진정한 해답은 그 잘못을 저지르기 전에 양심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단종의 유배지 영월 청령포에 가보면 지금도 단종의 넋을 기리는 제사가 해마다 올려집니다. 6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은 그 어린 왕의 억울함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반면 세조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찬탈자라는 그림자가 따라붙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공평합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진실은 기록되고 억울함은 기억되며 잘못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남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게 하고 얻은 영광은 결국 모래성과 같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떻게 다가오셨는지요? 역사 속 세조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내가 누군가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과연 올바른 길인지 한 번쯤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권력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내가 한 행동은 영원히 남습니다. 세조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